10번째 노트입니다. 10번째 노트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키 확립 프로토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TLS, 그리고 이제 웹에서 쓰는 TLS, 그 다음에 무선 랜에서 쓰이는 WP, WPA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또 메신저 보안을 할 때 쓰이는 시그널 프로토콜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티켓 방식, 다중 벡터 방식이라는 거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두 사용자 간에 비밀 통신을 하고자 하면은 보통은 그때그때마다 키 확립 프로토콜을 진행해서 새로운 세션 키를 확립한 다음에 그 세션 키를 가지고 메시지들을, 그 주고받는 메시지들을 보호해서 교환하게 됩니다. 웹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접속할 때마다, 새로 접속할 때마다 새로 TLS를 수행해 가지고 세션 키를 확립하고 웹 서버와 브라우저 간에 하게 되는 건데, 매번 키 확립 프로토콜을 수행하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또 매번 하는 것이 그러니까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번 하지 않고 한 번 한 것을 좀 더 오래 쓰자, 아니면 한 번 할 때 하나의 키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확립해서 저장했다가 쓰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확립한 세션 키를 오랫동안 쓰면은 보안에는 안 좋겠죠. 그렇죠? 보안에는 한 번 확립한 키를 한 세션에서만 쓰고 버리는 게 안전성 측면에서는 더 좋은 거죠. 그런데 효율성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한 번 확립한 키를 좀 더 오래 쓰면은 그만큼 효율적은 높이겠죠. 키 확립 프로토콜 다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한 번 확립한 세션 키를 여러 번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티켓 방식이라 그러고, 한 번에 하나의 세션 키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확립하는 것을 다중 벡터 방식이라 그래요. 물론 실제 우리가 키 확립 프로토콜로 비밀 정보를 확보를 하면 그 비밀 정보를 통해서 세션 키를 만들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DPL만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세션 키를 하나만 만들지 않고 요즘은 여러 개를 만들어 쓰죠. 맥 키도 하나 만들고 아머 키도 만들고, 또 앨리스도 2개 만들고, 밥도 2개 만들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썼던 프로토콜을 쓰고 그 키로부터 하나만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한 20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저장했다가 약속에 따라서 써도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다중 벡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이 실제 현장에서 쓰였으니까 그 예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티켓 방식을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티켓 방식은 매 세션마다 세션 키를 새로 확립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확립된 세션 키를 일정 기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횟수를 두고 쓰는 건 아니고, 시간을 둬서 시간을 세팅해 놓고 그 시간이 여전히 유효하면 그 기간 내에 있으면은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티켓이 하루다 그러면 아침에 접속했다가 오후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오후에는 새로운 세션 키를 확립하지 않고 오전에 접속했을 때 확보된 그 키를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티켓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션 키를 확립할 때 티켓이라는 것을 클라이언트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티켓 안에는 세션 키가 들어있고 유효기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티켓은 누가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티켓을 발급하는 곳이 있어요. 뭐 인터파크다. 그럼 인터파크에서 티켓을 산 다음에 우리가 극장에 가서 티켓을 쓰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티켓을 발급하는 서버가 있을 거고, 그 티켓을 구매한다기보다는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을 거고, 그 티켓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버가 있는 거예요. 응용 서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서버, 발급하는 서버, 사용하는 사용자, 그 티켓을 받아가지고 그 티켓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버, 이렇게 용도로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티켓의 일반적인 형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세션키가 요 세션키예요. 그래서 앨리스라는 사용자가 B라는 서버에 접속을 하고 싶은 거예요. B 서버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앨리스다. 나는 앨리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고, 이 티켓을 쓸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증명이 되면은 B는 이 티켓의 주인을 사용하는 사람을 앨리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앨리스로.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있는데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줄 수 있고, 여기처럼 시작 시간과 유효기간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L이 뭐 시간 단위다. 그럼 24다. 그러면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시작 시간, 끝 시간을 넣을 수 있고, 끝 시간이 아니라 어떤 기간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 티켓이 내가 받았는데 내 B의 현재 시간이 요 안에 들어오면 이 티켓을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이 티켓으로 앨리스의 접속을 허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티켓은 앨리스가 인증 서버로부터, 티켓 발급 서버로부터 받아서 유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B에 접속을 해야 될 때 제시를 하고, 그럼 B는 이 티켓을 제시한 사용자가 앨리스인지, 이 티켓을 쓸 수 있는 사용자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확인이 되면은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겠습니다. 접속을 허용하는 거죠. 앨리스로. 그래서 이 티켓은 밥이 이제 받아서 앨리스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러려면은 밥이 이 티켓을 복호할 수 있어야 돼요. 복호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그러니까 요 극장이 티켓을 받으면 그 티켓을 복호화해서 그 티켓에 포함되어 있는 키를 확보하고 유효기간도 알고 그 사용자 정보도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즉, 이 티켓은 어떤 키로 암호화되어 있냐면은 발급 서버와 응용 서버가 간에 공유된 키로 발급이 돼야 돼요. KBS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발급하는 서버가 S고, 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쪽, 이 극장, 뭐 응용 서버가 B가 되는데, A의 이 사용자와 상관없이 이 티켓은 얘가 공유된 키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게 돼요. 앨리스는 이 티켓을 그 발급 서버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중에 사용하고 싶을 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할 때 내가 이 티켓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도 이 티켓에 포함되어 있는 KAB를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KAB를. 그 얘기는 여기서 티켓을 받을 때, 이 사용자 티켓을 받을 때 이 티켓 안에 들어가 있는 키를 서버로부터 별도 얘도 받는 거예요.
티켓 외에 KAB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런 티켓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현장에서 사용됐던 프로토콜을 살펴보면은 어떤 프로토콜이 있냐면은 커버로스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커버로스는 MIT에서 개발한 프로토콜이고 인터넷 표준으로도 채택이 됐었습니다. 예전에 되게 오래전 일이죠. 한 20년도 더 된 그런 일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유닉스 서버, 리눅스 서버 같은데 원격으로 접속해서 작업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개인 PC에서 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 좀 성능이 좋은 유닉스 서버 같은데 접속을 해서 이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유닉스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텔넷입니다. 텔넷으로 접속을 하게 되겠고, 요즘에도 원격에 있는 리눅스 서버에 접속할 때 이제 텔넷을 할 수 있겠지만 텔넷은 보통 보안이 취약하니까 텔넷을 안 쓰고 시큐어셀, SSH 같은 걸 써요. 근데 원래는 텔넷은 내가 원격인 걸 접속할 때 텔넷으로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하고자 하면은 내 계정명과 패스워드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정명과 패스워드가 전혀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네트워크로 서버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네트워크를 그 패킷들을 수집하는 그런 공격자에 의해 패스워드가 쉽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MIT에서 개발한 게 바로 커버로스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눅스 서버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네트워크 서비스들, 팝 서비스나 FTP 서비스나 텔넷이나 기본적으로는 원래 보안이 제공이 안 되고 계정명과 패스워드만 있으면 접속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계정명과 패스워드가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쓰였기 때문에 패스워드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협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버로스를 도입하게 되면은 사용자들은 자기 계정명과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로부터 발급받은 장기간 키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게 되겠고, 그 장기간 키를 이용해서 서버로에서 매번 세션 키를 받아가지고 이 응용 서버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티켓을 받아가지고 그 티켓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티켓을 이용해서 서비스에 접근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커버로스가 거의 안 쓰이고 있고 TLS 써서 구간을 암호한다든지 패스워드 주고받을 때, 아니면 그 개별적인 것, 특히 텔넷 같은 경우에는 SSH를 더 많이 씁니다. 시큐어 쉘. 그래서 커버로스가 그런 시스템인데, 이 커버로스는 크게 원래는 앞에 보면은 발급 서버, 응용 서버 두 종류가 있죠. 사용자가 있고 참여자가 원래 세 종류인데, 이 커버로스 시스템은 그 사이에 티켓 승인 서버라는 서버를 하나 더 뒀어요. 그래서 인증 서버가 있고 티켓 승인 서버가 있습니다. 그럼 티켓 승인 서버라는 걸 하나 더 둔 이유는 뭐냐면은 사용자의 장기간 키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싱글 사인 언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SSO. 싱글 사인 언 들어보셨죠? 그래서 싱글 사인 언은 내가 한번 인증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인증 없이 접속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포털에 접속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메일 접속할 때는 다시 패스워드 치지 않고도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싱글 사인 언이에요. 한번 내가 인증을 했으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다시 인증을 하지 않아도 관련 응용들의 그 인증 없이 접속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쿠키를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싱글 사인 언입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한 번만 하고 여러 서비스를 내가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에 티켓 그랜팅 서버를 두게 되면은 클라이언트는 처음에 클라이언트를 인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와 이 인증 서버는 장기간 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클라이언트가 얘를 통해서 인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인증이 되는 순간 클라이언트는 그 인증 서버로부터 티켓을 하나 받게 되는데, 이 티켓은 응용 서버와 사용하기 위한 티켓이 아니라 그 티켓 그랜팅, 티켓 승인 서버와 쓸 수 있는 티켓을 받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응용 서버와 접속하고 싶은지 간에 인증 서버하고는 다시 접속을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얘한테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를만 말하면 얘가 필요한 티켓을 발급해 줍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또 그 티켓들을 유지해서 접속하고 싶은 여러 서비스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는 한 번만 인증 서버하고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인증 서버와 인증을 거치지 않고 여러 응용 서버들을 접속해 가지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얘를 하나 더 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나머지는 그 인증 절차 없이 주어진 티켓 갖고 다 할 수 있고, 주어진 티켓 갖고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별도 패스워드를 입력한다든지 뭔가 안 해도 저절로 내부적으로 다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만약에 사용자가 쓸 때마다 뭔가 패스워드 입력해야 되면은 그거는 실제 SSO라고 느끼지가 않겠죠. 그렇죠? SSO라고 느끼는 건 나는 한 번만 패스워드 입력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패스워드 입력 안 해도 되는 거죠. 여기서는 사용자도 최초에는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돼요. 패스워드 입력하는데 그 패스워드가 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패스워드는 뭐에 쓰일까요? 패스워드는 지금 얘와 인증 서버는 뭘 공유하고 있냐면 장기간 키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간 키를 사용해야 인증 서버는 저 사용자가 김상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기간 키, 대칭 키가 될 텐데 그 대칭 키를 활성화하는, 그게 바로 패스워드가 되겠죠. 내가 패스워드 치면은 그 패스워드로 암호화되어 있는 공유된 키를 갖고 와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계속 그 키를 갖고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는 패스워드 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티켓들이 유효할 동안에는. 그냥 내부적으로 그 티켓과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키를 이용해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SSO가 되는 거예요. 싱글 사인온. 그래서 요 싱글 사인온이라는 개념도 방법은 여러 방법인데 이제 인증을 한 번만 하고 계속 내가 다양한 서비스들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학교도 싱글 사인온 서비스를 해주고 있죠. 저도 한번 포털 들어가면은 EL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그냥 접속이 돼요. 내가 다시 패스워드 입력 안 해도. 그거는 이제 웹에서 다 그 어떤 쿠키나 이런 걸로 다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프로토콜을 잠깐 살펴보면은 원래 티켓은 요 모습이죠. 티켓은 요 모습이에요. 유효기간이 들어가고 세션 키가 들어가고 사용자, 그 티켓 쓸 수 있는 사용자 정보가 들어가요. 요게 미니멈한 정보예요. 그리고 이 정보들이 암호화 되겠죠. 근데 암호화되는 대상이 뭐냐면은 이 티켓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받아서 서비스 해줘야 되는 사람. 그래서 이 티켓은 최초에는 인증 서버로부터 받는 티켓은 티켓 TGS와 쓰기 위한 티켓이고요. TGS가 발급한 티켓은 일반 응용들과 접속하기 위한 그런
티켓이 되겠죠. 근데 이 티켓만 갖고 있으면은 얘가 뭘 못해. 얘는 이 티켓을 쓸 수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줘야 돼. 티켓을 제시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정보를 별도로 얘한테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얘가 유지해야 되는 건 이 티켓만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얘도 같이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얘는 클라이언트가 티켓을 받은 사람이 풀 수는 없어요. 서버들이 푸는 거니까 티켓은. 티켓 자체는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복호할 수는 없어요. 티켓을 갖고 있다 주면 얘네들이 풀어서 그 티켓이 유효한지를 보는 거고 그걸 제시한 사람이 그 티켓을 쓸 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뭘 쓰고 있어요? 유효기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타임스탬프를 쓰고 있죠. 그러면 얘가 찍은 타임스탬프를 얘가 확인하죠. 그리고 얘가 찍은 타임스탬프를 얘가 확인해요. 그러면 이렇게 타임스탬프를 써서 메시지의 최근성이나 유효기간 살펴보려면 얘네들의 시간이 어떻게 돼야 돼? 동기화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시간이 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런데 시간은 늘 동기화를 뭘로 해요? 절대 시간과 동기화를 해야 되죠. 이거를 내 멋대로 바꾸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절대 시간과 동기화하는 거고 이렇게 티켓 방식을 쓰게 되면은 시간 동기화가 클라이언트 시스템 간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나머지는. 뭐 중간중간에 난수도 쓰고 뭐도 쓰는데 결국 티켓 입장만 보면 티켓은 시간을 갖고 유효기간을 따지게 되는 거고 찍은 사람하고 확인한 사람이 발급하는 사람하고 그 티켓을 받아서 서비스해 주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 동기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키인 등이 만든 프로토콜이 티켓 방식의 프로토콜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근데 얘를 보여드린 이유는 뭔가 커브로스보다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이 아까 타임스탬프를 필요했죠. 유효기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타임스탬프가 필요했는데 찍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제공하는 사람하고 검증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그 제공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입증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입증보다 제공하는 사람하고 검증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두 서버에 또는 컴퓨터의 시간이 동기화가 어느 정도 맞아야 이게 진행이 되는데 얘는 타임스탬프를 쓰더라도 제공자하고 검증자를 일치시키면 찍은 사람하고 그걸 확인한 사람이 같으면 동기화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즉 어떤 얘기냐면은 원래는 앨리스가 얘한테 접속하고 싶으면 다른 서버로부터 티켓을 받아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얘는 얘한테 요청하면은 이 서버로부터 B가 필요한 세션 키를 받아옵니다. 둘이 쓸 수 있는 세션 키를. 그 다음에 얘가 티켓을 직접 발급해요. B가. 응용 서버가 직접 발급하는 거예요. 요 티켓을. 직접 발급하게 되면은 이 TB를 나중에 확인한 사람은 또 누구예요? B가 되겠죠. 극장이 직접 발급하는 거예요. 티켓을. 그러면 나중에 티켓을 받아서 확인하는 사람도 극장이 되겠죠. 그러면 다른 시간하고의 동기화는 필요 없고 내 시간만 계속 유지만 되면 되는 거죠. 내 시간이 저 옆쪽 서버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가 직접 티켓을 발급하게 해가지고 타임스탬프를 쓰지만 여전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뭘 하냐면은 발급 시간을 찍는 게 아니라 만료 시간만 여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발급 시간은 고려 안 하고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료만 안 됐으면 계속 서비스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렇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게 얘는 동기화가 필요 없는 게
타임스탬프를 찍은 사람이 여전히 그걸 확인하는 거죠. 찍고 확인을 같은 사람. 그러니까 타임스탬프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시스템 간의 클럭 동기화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공자와 검증자가 같아버리면 동기화는 필요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서버가 자신의 시간만 계속 유지를 하면은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중 벡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중 벡터는 이런 티켓 같은 것을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 10개, 20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M개를 받는 거예요. 티켓을. 그리고 티켓은 한 번만 쓰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면은 세션 키는 한 번만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티켓 방식에서는 티켓을 받은 다음에 그 티켓의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똑같은 세션 키를 반복적으로 쓰게 돼요. 그러니까 보안에 별로 안 좋죠. 근데 다중 벡터는 티켓을 뭐 20개, 30개, 50개를 발급해 주는데 각각의 티켓은 한 번만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정도의 티켓을 클라이언트가 유지해야 되니까 유지해야 되는 비용이 부담이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는데 안전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티켓과 비교해 보면은 다중 벡터가 더 안전한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티켓은 한 번만 쓰니까 여러 번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다중 벡터 방식을 쓰는 실제 현장에 사용되는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UMTS라는 통신 3G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은 5G 뭐 이러니까 좀 옛날인데 그 유럽에서 3G를 쓸 때 이게 좀 됐겠죠. 그때 사용했던 그 통신 방식이 UMTS예요. 그리고 UMTS에서 그 기기들을 인증하기 위해서 또 기기들과 그 통신 서버와 그 구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암호화하기 위해서 썼던 프로토콜이 아카라는 프로토콜이고요. 이 아카라는 프로토콜에서 쓴 방식이 다중 벡터 방식입니다. 다중 벡터 방식.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왜 다중 벡터 방식을 썼는지를 이해해 봅시다. 유럽은 뭐 지금은 영국이 브렉시트에서 빠져나가고 있지만 그 3G 당시에서는 대부분의 유럽이 유럽연합에 가입해가지고 국가 간 이동이 되게 자유로워요. 그렇죠? 유럽은 국가 간 이동이 그냥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국경을 넘을 수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인이 심심해서 옆에 벨기에 독일로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동 통신은 프랑스니까 독일에 가면은 통신이 제대로 안 되겠죠. 우리 뭐 한다 그러지 그걸? 해외 가면 로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인이고 프랑스에서 핸드폰을 모바일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인증할 수 있는 정보는 자기 나라에는 있어요. 그런데 독일에 가면은 이 사람을 인증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은 홈 네트워크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foreign 네트워크 또는 visiting 네트워크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프랑스인이면 프랑스가 홈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내에 있으면은 자체 인증 서버를 통해서 자신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독일에 건너가거나 영국을 가거나 뭐 이탈리 가거나 스페인을 가면은 인증이 안 되는 거죠.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프랑스한테 요청을 해서 이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 UMTS라는 네트워크에는 각 그 나라마다 그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인증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들을 갖고 있는 인증센터가 있는데, 이 인증센터는 각 모바일, 자기 나라에서 발급한 기기들과는 뭘 갖고 있냐면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핸드폰에 그 유심에 키가 들어가 있고, 그 이동통신회사와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고, 저를 인증할 때 그 키를 이용하게 돼요. 우리가 옮겨 다니면서 기지국을 바꿔 할 때도 그 키를 통해서 아, 김상진이가 여기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인데, 만약에 내가 아니라 프랑스인이 독일에 갔는데 인증을 해야 될 때마다, 이 사람이 핸드폰을 킬 때마다 아니면 기지국을 건너갈 때마다 인증을 해야 되는데, 얘가 어떤 사용자인지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 인증하기 위해서 매번 프랑스에 접속을 해야 돼. 독일에서. 독일 네트워크 회사가. 그러면 번거롭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그 모바일 기기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인증 서버에 요청을 해서 인증 정보를 갖고 와서 얘를 인증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마다 해당 나라의 인증 서버한테 요청하기가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외부인을 만나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외부인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 인증 서버에 연락해가지고 그 인증 서버에게 이 사용자가 현재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왔으니까 이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뭉탱이로 주는 거예요. 다중 벡터로 M개를 줍니다. 그러면 이 독일에서는 그 M개를 다 사용할 때까지는 프랑스와는 접속 안 해도 돼. 그걸 갖고 그 고객을 인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중 벡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기기들은 IMSI라는 것이 있어요. IMSI. 이거는 그 기기를 독특하게 식별하는 어떤 아이디인데, 이 IMSI 정보만 보면은 얘가 어디 소속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새로운 핸드폰이 IMSI를 자기가 막 보낼 거예요. 나 여기 왔으니까. 그러면 이 IMSI를 딱 보면은 자기네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IMSI를 보면은 아, 얘는 독일 우리 게 아니라 프랑스 거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프랑스에 연락해서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런데 이 IMSI를 계속 쓰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IMSI만 계속 관찰하고 있으면 이 사용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IMSI는 최초에는 한번 써야 돼요. 최초에는 IMSI를 한번 쓰는데, IMSI를 써가지고 이 기기가 인증이 됐어요. 인증이 되면 IMSI를 쓰지 않고 그거를 TMSI로 바꿉니다. 임시 아이디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IMSI를 안 쓰고 그 TMSI를 쓰니까 TMSI와 IMSI 간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 그러면 이 TMSI는 누구의 핸드폰인지는 알기 어렵겠죠. IMSI만 알면 알 수 있는데 TMSI를 쓰게 되니까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최초에는 IMSI라는 그 아이디를 쓰는데, 한번 인증이 되고 나서는 IMSI를 쓰지 않고 TMSI를 쓰게 되겠고, 이 TMS와 IMSI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관관계가 없어요. 알아내기가 힘들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프라이버시 얘기할 때
강한 프라이버시, 약한 프라이버시 얘기했었죠. 그러면 강한 프라이버시가 되려면 뭐까지 필요하냐면 불관찰성뿐만 아니라 불연결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TMSI를 내가 독일에 있는 동안 계속 쓴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불관찰성은 제공이 되지만 불연결성은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TMS를 계속 쓰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이 TMSI가 IMSI하고 연결이 된다는 걸 파악하게 되면은 이 사람 행적이 다 노출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뭐 또 인증할 때마다 아니면 이 악화를 수행할 때마다 TMSI를 자주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나중에 이동통신회사 쪽에 가시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그래서 IMSI라는 걸 이용하게 되겠고 또 IMSI를 계속 쓰지 않고 그거를 TMS로 바꾼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다중벡터를 와가지고 프랑스가 M개의 벡터를 저쪽에 줬어요. 그런데 이게 핸드폰이고 이게 프랑스예요. 얘는 프랑스 소속이에요. 그러면 얘와 얘는 K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얘 IMSI 이 번호는 요 키를 쓰고 있구나. 얘는 IMSI 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애고. 그런데 얘가 독일에 가면 이 키를 주는 건 아니에요. 줄 수는 없죠. 얘가 얘를 인증할 수 있는 벡터들을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일에 있는 서버는 K를 얻어낸 건 아니기 때문에 얘와 통신하기 위한 어떤 기능들을 얘가 다 만들어줘야 돼요. 단순히 그냥 키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 이 자세한 프로토콜을 설명 안 드리겠는데 원래 요걸 주면 OSI라는 게 이제 i번째 벡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i번째 벡터. 그러면 얘는 이 OSI를 풀 수 있어요. 이 OSI는 이 홈과 얘와 공유된 키로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풀 수 있어요. 풀어서 RSI를 대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 VLR 독일에는 이 OSI를 풀 수는 없어요. 키가 없죠. 그렇죠? 이 OSI는 얘가 만들어준 건데 프랑스가 만들어준 건데 얘는 풀 수 있는데 독일은 못 풀어요. 그러면 얘가 이거 줬을 때 얘가 요걸 회신할 텐데 이 회신이 얘에 대한 회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능력이 없는 거예요. 키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줄 때 OSI도 주지만 이 기대되는 값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를 줬을 때 이 값이 얘랑 일치하는지 보고 일치되면은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가 대꾸해서 주는 값을 얘가 중간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벡터도 주고 그 벡터를 줬을 때 어떤 대꾸를 해야 되는데 그 대꾸를 맞게 해야지 요 핸드폰으로 인식하는데 그 답까지도 다 만들어서 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 다중벡터에서는 다중벡터를 여러 번 쓰지 않고 한 번만 쓴다 그랬죠. 티켓에서는 티켓을 이 유효기간 동안에 막 써요. 그래서 티켓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근데 얘는 벡터는 한 번만 써야 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각 벡터 안에는 카운터가 들어가 있어요. 카운터가 5, 6, 7, 8, 9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벡터들을. 그리고 카운터를 쟤랑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 왔을 때 여기에 카운터가 있겠죠. 이 카운터 값이 자기보다 커야지만 받아들여요. 크지 않으면 이제 재전송 공격된 걸로 하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쓰면 얘가 카운터를 증가시키겠죠. 이 카운터 값으로. 그러면 또다시 다음 게 올 거예요. 그래서 벡터를 한 번만 쓰게 해주는 그 장치는 뭘 이용한다? 카운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벡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카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카운터가 들어있어서 이 카운터를 보고 이 벡터가 최근 건지 아닌지 살펴보고 한 번 쓴 카운터 번호에 해당되는 벡터는 다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는 한 번만 쓰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애매하네요. TLS 프로토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이제 TLS 프로토콜인데, 이 TLS는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원래는 SSL이라고 불려졌었고요. 넷스케이프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개발했던 회사에서 만든 프로토콜인데, 이게 이제 인터넷 표준으로 바뀌면서 이제 TLS로 바뀌었고요. TLS는 이제 버전 1.3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토콜, 현장에서 실제 사용된 프로토콜의 한 가지 특징, TLS가 유일한 거일 수도 있는데,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고정하지 않아요.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고정하지 않고 초반에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그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알고리즘을 협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쓸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고정된 알고리즘만 구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어떤 알고리즘을 쓸지를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협상을 통해서, 협상한다기보다는 너 이거 있니? 없어.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용할 알고리즘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크게 핸드쉐이크 프로토콜과 레코드 프로토콜로 나누어지는데,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의 초반부에서 이제 알고리즘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의 경우에 협상할 때 타원 곡선을 뭘로 쓸 건지, 만약 서명 알고리즘은 뭘로 할 건지, 그리고 맥은 또 뭘로 할 건지, 인증 암호화는 뭘로 할 건지를 처음에 그 프로토콜 수행할 때 초반부에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SGCM 모드로 할 수도 있고 4420 폴리 1305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1.2 프로토콜의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 주로 기본적인 개념은 이 서버가 자기의 인증서를 줘요. 인증서를. 그러면 얘는 이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근데 TLS 인증서는 어떤 식으로 확인하게 되냐면은, 브라우저들은 안전하다고 여기는 인증기관의 인증서들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이면 유효한 인증서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 브라우저들이 내장하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안전하지 않은 인증서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이렇게 인증서들이 확인 안 되면 가실래요 말래요 이런 메시지 뜨는 거 보셨죠? 그럴 경우에는 그쪽에서 쓰는 인증서를 그 브라우저 내에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우리 학교도 그랬어요. 우리 학교도 접속을 하게 되면은 그 브라우저에서 그 인증서를 확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엉뚱한 데서 발급받았는지 그 인증서를 이제 TLS 쓰긴 쓰는데 인증서를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위 인증기관을 인증 못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증서가 와서 인증서를 확인해. 아, 예, 내가 구글 접속하려는데 구글 서버께 맞구나라고 인증이 되면, 그러니까 그게 인증이 된다는 거는 저 인증서의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증서가 유효하고 그걸 발급한 인증기관도 또 유효한 인증기관이고, 그러면 맞구나, 내가 접속하려는 서버가 맞구나, 피싱이 된 사이트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거고, 그러면은 실제 클라이언트가 세션 키를 만들어서 서버한테 주면 저 세션 키로 나머지 메시지들을 레코드 프로토콜에서 암호화해서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1.2까지는 이렇게 RSA를 이용해가지고 세션 키를 서버의 공개 키로 암호해서 주는 방법으로 확립을 많이 했는데, 이제 1.3부터는 그 버전은 없앴어요. 그 버전 없애고 항상 세션 키는 DPL만 방식으로 확립하도록 바꿨습니다. 1.3이 아니라 1.3에서는 이제는 RSA 기반으로 키를 확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RS 기반으로 키를 확립한다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그 서버의 RSA 공개 키를 이용해서 키를 암호해서 주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 방식은 이제 이게 예전 RSA에 있었던 방식인데, 요 암호화를 RSA로 이제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이제 그 DPL만 방식으로 요 세션 키를 K를 확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에서는 투패스 맥된 인크립트 방식을 썼어요. 원래는 더 안전한 게 뭐예요? 인크립트 된 맥 방식입니다. 근데 TLS 1.2는 투패스 맥된 인크립트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언제 제가 한번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나는 1.3을 지원 못해, 1.2로 합시다 그러면은 서버가 어떻게 해?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브라우저들이 다 1.3을 지원하도록 해놓고 1.2로 접속하려는 애들은 다 거부할 수 있으면은 좋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나는 1.3으로 해도 되는데 1.2로 하게끔 그거를 협상을 하고 1.2로 하게끔 해서 이제 그 1.2의 허점을 활용해 가지고 프로토콜을 공격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맥된 인크립트 문제점을 이용한다든지 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TLS 1.2의 경우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은 뭐 좀 됐죠. 2018년도에 제정됐으니까 대부분 지금 현재 다 1.3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2.3에서는 이제 세션 키는 항상 그 타원곡선 아니면 DPL만 기반의, 그렇죠? 아, 여기 타원곡선 아닌 것도 있네. 그러니까 세션 키를 확립하는 거는 세션 키를 확립하는 거는 DPL만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DPL만을 할 때 기본 DPL만의 취약점이 뭐예요? 기본 DPL만의 취약점. 중간적 공격에 취약한 거죠. 그래서 중간적 공격에 취약하니까 뭘 하냐면은 GHB 값을 서명하죠. 그렇죠? 그 서명할 때는 RSA 쓸 수도 있고 DSS 쓸 수도 있고 타원곡선 기반 DSA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RSA가 완전히 쓰지 않도록 바뀐 건 아니고 전자 서명 용도로는 여전히 TLS에서도 RSA를 쓰게끔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키를 교환할 때 상대방이 세션 키를 만들어서 그 세션 키를 RSA로 암호해서 주는 방식으로 세션 키를 확립하는 그 방식은 이제 안 쓰기로 한 거죠. 1.3에서는 다 세션 키는 뭘로 확립해요? DPL만 확립하는 거고, DPL만 확립할 때 중간자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서명은 RSA로 서명할 수도 있고 타원 곡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한쪽만 서명하죠. 양쪽이 서명을 안 해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는 TLS에서는 그 서명을, 브라우저는 인증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쪽만 서명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로 구성이 돼요. 한쪽만 하고 양쪽에서 이제 맥 값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DPL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동의 프로토콜 설명드릴 때 보여드렸던 시그마라는 프로토콜과 유사하게 TLS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션 키를 확보한 다음에는 이제 암호화는 인증 암호화를 의무화했고 인크립트된 맥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얘나 얘를 써요. 둘 중에 하나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얘는 스트림 암호고 얘는 이제 블럭 암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TLS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션 재개라는 형태로 약간은 티켓 기법을 여기서 도입해 가지고 한번 그 세션 키를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립한 다음에는 좀 더 간편하게 이제 TLS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요소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세션 리섬션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랜 보안. 여러분들도 지금 무선랜 다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무선랜을 쓸 때 이제 집에서 쓰는 방법하고 학교에서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를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어느 커피숍 가서 이제 할 때도 있죠. 커피숍 가서 무선 AP 쓸 때도 물어보죠. 봐서 와이파이 패스워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와이파이 패스워드를 이제 내가 치면 이제 인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선랜 보안인데 이 무선랜 보안은 AP와 그 무선 장치를 인증하는 거죠. 그래서 인증된 애들만 접속을 허용하게끔 하는 건데 보통은 AP가 요 클라이언트를 인증해요. 그러니까 이 인증 프로토콜은 무선 AP와 클라이언트 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인증하는 게 아니라 내부 서버가 있어요. 학교 서버가 있는데 학교 서버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기에 맥 주소를 등록해 놔야지만 코리아텍 API를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그 코리아텍 AP들, 무선 AP들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겠죠. 걔하고 직접적으로 인증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서버로 접속을 해서 서버에서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서버를 둬서 서버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들을 인증할 수 있고 보통 집이나 가정이나 집이나 저런 커피숍 같은 데서는 서버를 별도 두는 건 아니고 AP에서 직접 클라이언트들을 인증합니다. 그때 쓰는 게 WEP, WPA, WPA2, 지금은 WPA3까지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 애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호려태 그건 아니고 집이나 그런 커피숍 같은 데서 쓸 때 쓰는 무선 랜 보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칭키로 인증하는 건데 그 대칭키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러분들이 입력한 패스워드 이용해서 그 대칭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선 AP를 사서 설치를 하면 거기다 패스워드 넣으면 그 패스워드로 그 AP는 뭘 만드냐면 대칭키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노트북에서 패스워드 치면 그 패스워드로 키를 만들어요. 그럼 그 키가 어떻게 되겠어? 똑같게 되겠지. 그리고 거기에 쓰는 모든 사용자들은 다 똑같은 키를 쓰는 거예요. 그 패스워드가 없으면 그 키를 못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WEP는 이제 97년도에 나왔는데 스트림 방식의 암호화 쓰고 키 길이가 40비트밖에 안 돼요. 40비트. 그리고 IB라는 걸 쓰는데 24비트를 써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냥 최소한의 장치만 해놓자 이런 개념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얘네 문제점은 뭐냐면은 스트림 암호 방식이라는 거는 키로부터 스트림을 만들고요. 그 스트림을 메시지와 엑스월에서 암호화하게 돼요. 그러면 엑스월을 이용해서 암호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는 똑같은 스트림을 암호할 때 스트림을 또다시 쓰면 안 돼요. 똑같은 걸 두 번 쓰게 되면은 그 메시지를 엑스월하면은 뭐만 남아? 평문들의 엑스월만 남아요. 그래서 엑스월로 우리가 암호할 때는 절대 똑같은 스트림을, 그러니까 똑같은 스트림을 다시 안 써야 돼요. 근데 키를 매번 어떻게 쓰냐면은 맨날 똑같은 키를 안 쓰기 위해서 IV를 쓰는데 여기 24비트예요. 그럼 카운터가 24비트 쭉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제 매번 다른 걸 IV를 바꿔서 쓰니까 이제 다른 걸 쓸 걸로 기대하는데 이게 허점이 뭐냐면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24비트가.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 안 지나면은 다시 반복하게 돼 있어요. 반복하게 되면은 다시 키와 IB가 0인 값을 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쓰게 되면은 똑같은 키를 반복적으로 쓰게 돼요. 그러니까 허점이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얘를 초기화하면은 IB 값이 뭐가 돼요? 0이 돼 버려요. 그러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것만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초기화시키면. 그러면 쉽게 암호화돼서 교환된 데이터들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허점이 많은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실제 표준에서 이렇게 만든 것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여드린 대표적인 가장 문제점이 많다고 만들어낸 프로토콜 중에 하나가 WEP고요. 그래서 빠르게 이 WEP를 없애고 WPA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이제 WPA2를 만들어서 우리들이 지금 많이 쓰는 게 WPA2예요. WPA2. WPA2는 이제는 스트림 암호화 안 쓰고 AS를 씁니다. AS를 이제 AP들에 넣어서 WPA2를 쓰는데 얘는 이제 NA, MB 주고 서로 난스 교환하고 이 만들어진 키를 뭘 이용하냐면 NA, MB와 K를 이용해요. 그리고 이 K는 어디로부터 만들어낸 키예요? 뭘 이용해서? 패스워드부터 만들어낸 키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어쨌든 패스워드 이용해서 만들어진 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안전하게 바뀌었고 이제 WPA3에서는 이제 이 K에 대한 그 패스워드 추측 공격을 못하게끔 더 안전한 버전으로 WPA3로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쓰는 AP를 한번 확인해 봐요.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WPA3를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쓰고 안 하죠 보통.
나온 지 좀 됐는데, 저도 제 집에 있는 것도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세팅해 놓은 게 WPA2 PSK 요 버전을 써요. 이 PSK라는 게 저 패스워드 기반 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로 집에서도 그걸 많이 쓰고, 이제 그 커피숍 같은 데 가도 다 그렇게 이제 패스워드 가르쳐 주는 데가 보면 저렇게 쓰는 거예요. 요 프리시에트 키. 그래서 무선랜 보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패스워드 키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인증하는 건데, 이런 애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해시 함수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겠지만 되게 취약한 거예요. 키 자체가 패스워드 기반이니까.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되게 약한 걸 쓰면은 트라이얼 앤 에러 통해서 알아내기도 쉽죠. 그 다음에 시그널이라는 프로토콜을 좀 설명드릴게요. 시그널은 이제 메신저 보안 프로토콜이에요. 메신저 보안 중에서도 무슨 프로토콜이냐면은 단대단 암호화를 해주는, 종단간 암호화 그러죠, 보통. 종단간 암호화를 해주는 그 프로토콜이 시그널이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단간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카톡 뭐 이런 메신저가 있으면은, 원래는 이 메신저는 어떻게 통신하냐면 인라인 방식으로 통신해요. 인라인 방식 통신하는 건 제가 카톡 메시지 여러분한테 보내면은 여러분 핸드폰으로 바로 내 메시지가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를 거쳐가요? 카톡 서버로 거쳐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메신저의 특성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온라인이 아닐 수도 있고 상대방하고 P2P 방식으로 통신하는 게 아니니까 항상 서버에 가고 서버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용자 킬 때까지 넘겨주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초기에 서비스하다 보니까 이 카톡 서버들은 모든 내용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프라이버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종단간 암호화를 하자. 즉,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 보낼 때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서버를 거쳐서 가더라도 서버는 뭘 못 봐? 데이터 내용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종단간 암호화도 잘 제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종단간 암호화를 깔끔하게 최초로 잘 제공한 데가 우리 입장에서 알기로는 텔레그램이에요. 텔레그램. 그래서 옛날에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무슨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제 수사하느라고 카톡 서버를 압수해가지고 메시지를 다 긁어온 거죠. 그리고 카톡 같은 데는 이 메시지를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보관하고 있으니까 다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내 정보들이 노출되기 싫어서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다 한동안 옮겨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카톡도 종단간 암호화를 제공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서버에 보관 안 하겠다고 해요. 보관하는 기간을 되게 짧게 두는 거죠. 보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호화를 안 하더라도 그 서버에는 그 정보가 사용자한테 갔으면 바로 삭제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종단간 암호화하는 프로토콜 중에 가장 유명한 프로토콜이 시그널이라는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이 시그널은 왜 유명해졌냐면은 오픈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보통은 원래 보안 프로토콜들은 오픈 디자인을 해야 돼요. 텔레그램 홈페이지 가면은 화이트 페이퍼에 자기네들이 종단간 암호화를 어떻게 하는지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은 얘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카톡 가봐요?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종단간 암호화 한다는데 어떤 방법을 하는지 소개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보안 기술을 오픈하는데 되게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카카오 인증서나 네이버 인증서도 잘 몰라. 거기 있는 회사 직원한테 물어봐도 잘 모른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개발자라 그런지 그냥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보안은 오픈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회사의 기술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하기 싫다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정보 보호과 관련돼 있으면은 오히려 신뢰를 줘야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가 따라해. 오케이. 그거 갖고 따라한다고 해서 카톡 뭔가 그 고객이 빠져나간다?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보 보호를 관련된 어떤 기능들은 그게 회사의 어떤 뭐 자산, 회사의 노하우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자세하게 오픈하고 학계나 산업계로부터 검증을 받아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받아가지고 고치고 또 기술 문서로 그걸 내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좋습니다. 근데 시그널은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하고 그 시그널이 오픈을 하니까 그 시그널도 원래 메신저 회사인데 그 아마 인수됐으나? 하여튼 잘 팔려갔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많은 앱들이 그 메신저들이 시그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제 생각에는 카톡도 시그널 쓰고 있지 않을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럴 걸로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뭔가 나름대로 새로운 걸 만들어서 쓴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어쨌든 오픈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얘네들은 그냥 쓴다고 얘기하죠. 우리 앱은, 우리 메신저는 이제 시그널 메신저 그 보안 프로토콜 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신저 보안에서 우리가 기존에 봤던 이런 프로토콜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상대방이 오프라인일 수 있어요. 나는 누구한테 메신저를 보내고 싶은데 그 메신저를 받는 상대방이 온라인이 아닐 수 있어요. 온라인이면은 내가 직접 서버를 통해서 메시지를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키를 확립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온라인 자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되겠지. 상대방이 오프라인이어도 나는 메시지 보낼 수 있어요. 그쵸? 카톡에서. 메시지 보내고 그걸 즉시 볼 수도 있고 하루 뒤에 볼 수도 있는 거죠. 메신저를 켜서. 그래서 상대방이 오프라인일 수도 있고 서버에게 대화 내용이 노출되는 걸 원하지 않고요. 대화가 불연속적으로 기간에 제한 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어떤 친구랑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은 대부분 잘 안 지우죠. 안 지우고 계속 그 방이라고 해야 되나? 이용해서 계속 메신저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용자가 하나의 기기만 또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기기를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카톡을 핸드폰에서도 하고 PC에서도 하고 뭐 놀러 가서 PC방에서도 깔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프로토콜은 특별히 그런 게 없어요. 특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을 우리가 만들 때 그 프로토콜의 그 형태, 참여자들의 특성,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프로토콜 설계에 고려돼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대방하고 종단간 암호하려면 세션 키를 교환해야 되겠죠. 세션 키를. 그럼 세션 키를 확립해야 되는데 세션 키를 확립할 때
누구나 쓰는 방법이 바로 DP-헬만이에요. DP-헬만 방식. 그러면 원래는 내가 GA 주면 제가 GB 주면은 세션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GA를 주고 싶은데 쟤는 온라인이 아니야. 쟤한테 GB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오는 거죠. 그럼 DP-헬만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버에 여러분들이 G의 비승값을 왕창 저장해 놓는 거예요. 서버에 내 DP-헬만, 내가 DP-헬만 할 때 쓸 값들을 미리 만들어서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면 나는 세션 키를 확립할 때 원래는 밥한테, 내가 앨리스면 밥한테 받아야 되죠. 밥한테 받는 게 아니라 밥이 저장해 놓은 값을 갖고 와서 DP-헬만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는 내가 어떤 놈의 DP-헬만 값을 갖고 왔었는지 그 저장된 DP-헬만 값의 아이디만 알면 얘는 그 상대방은 이 A 값, 뭐 B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GB만 등록해 놨지 B까지 주지는 않죠. G의 B승 값만 등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와서 또 DP-헬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DP-헬만을 하더라도 중간재 어택 같은 것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중간재 어택. 그러면 원래 중간재 어택 하려면 양쪽에 서명을 해야 되죠. 양쪽에 서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 공개키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내 공개키를 또 상대방의 공개키를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게 또 하나의 그 문제죠. 정보보호 기술을 쓰는데 공개키 기술을 쓰고 싶어. 그럼 공개키 기술을 쓰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기본적으로 원래 인증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인증서 같은 거는 뭐 우리가 카톡 한다고 인증서를 받지는 않죠. 그래서 자세한 건 그 회사마다 좀 다를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버에 가입할 때 공개 키를 만들고 공개 키를 등록해 놓을 것 같아요. 서버에 각 사용자들은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버에 공개 키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이게 내 거다, 김상지 거다. 인증서를 안 만들지만 얘는 내 거다라는 거를 내가 등록할 때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이 다 저장해 놓겠죠. 그러면 이 공개 키가 밥 거다라는 게 뭐 서버를 통해서 뭔가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런 어떤 내부적인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그널에서도 자세히 언급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양쪽이 그 DP-헬만 뭐 서명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고 치고 실제 어떻게 돌아갔냐라는 거를 살펴보면은 DP-헬만을 해서 그 GAB 승을 계산해요. 근데 이쪽 값은 내가 서버로부터 받아온 거지 밥으로부터 받아온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 가지고 KDF에 넣어서 RK와 CK를 만듭니다. RK와 CK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CK를 KDF에 넣어서 EK, MK, 그 다음 CK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A가 안녕, 하이 연속으로 메시지 보냈어요. 그러면 처음에 DPL만 했죠. 그 다음에 요 KDF 해가지고 여기에 EK1, MK1을 이용해서 얘를 인증 암호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하이라는 거는 EK2, MK2로
또 다음 키로 바꿔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얘가 안녕, 나도 안녕 했어요. 그럼 요 순간에 뭘 해요? 다시 DPL만 합니다. DPL만 해서 요 새로운 DPL만 갖고 또 얘가 메시지 보내면 요 키들은 다 달라요. 하나씩. 그래서 DPL만을 언제 하냐면 상대방이 메시지 보낼 때마다 새로 DPL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연속으로 해시하기 전까지 내가 메시지를 여러 개 보낼 수 있죠. 그럴 때는 DPL만 새로 하지 않고 요 메시지들을 이렇게 해요. 메시지를 요 CK를 이용해서 다시 또 계산해서 얘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알면 나머지 다 계산할 수 있죠. 요거 안다고 얘는 못 계산해요. 거꾸로는 계산 못 하는데 이게 마치 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거, 그 다음 거 해시해서. 그러면 얘로부터 이 뒤로는 못 가죠. 못 가는데 결국은 메시지마다 다른 키 쓰고 상대방이 회신하면 DPL만을 새롭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그 종단간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PL만도 계속 바뀌고 이 키도 바뀌어서 얘를 이중 톱니바퀴 방식이라 그래요. 톱니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DPL만도 계속 바뀌고 그 내부적으로 메시지 보낼 때도 키를 계속 바뀌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그널에서 사용하는 그 방식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하고 있죠. 근데 얘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도 그래도 다른 프로토콜보다는 되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 기기들의 성능이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든 프로토콜이에요. 매번 키를 바꾸잖아요. 매번 DPM도 바꾸고 이거는 옛날 같은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어떤 기기들을 사용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더 안전할 수 있어도 이렇게까지 만들지 않을 텐데 얘네들 만든 사람 보면은 충분히 이렇게 하도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키를 계속 근데 이 개념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해 보셔야 될 게 DPL만을 하는데 상대방이 오프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 DPL만 하는 값들을 미리 서버에 일정 개수를 저장해 놓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얘한테 없어도 서버로부터 DPL만 할 값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밥이 등록해 놓은 값들을 받아와서 DPL만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